예, 한국드론진흥협회 박지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착빙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 속의 관행각 수적의 수와 크기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이 착빙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수적의 수는 연직 속도가 클수록 연직 즉 공기가 그 연직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착빙이 발생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0도씨 이하에서 더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즉 항공기에 부딪히는 이 수적들이 기체 표면에 얼어붙으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착빙이 발생됩니다. 이 아래의 그림은 일반적으로 항공기 동체에서 많이 발생되는 그 착빙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즉 그 날개 주변에는 혼합 착빙, 그리고 동체에는 맑은 착빙, 그리고 이 주변에 날개 끝에 앞부분에는 주로 상고대 착빙이 많이 발생이 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착빙은 대류운, 즉 수직으로 공기의 연직 운동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 대류운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즉 내부에 강한 상승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수적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이 맑은 착빙이 많이 발생해 아주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이 대류운은 더운 날,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대류운 속에서는 그 어는 고도, 즉 프리징 레벨, 그 빙점 그 고도부터 영하 20도에 해당되는 높이 사이에서 이 착빙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하지만 착빙이 발생하는 고도에, 그래서 이 항공기들은 착빙이 발생하는 고도를 미리 알고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착빙이 발생하는 고도 하부를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착빙 발생 가능성이 그 하부에서는 낮겠고 그 안에서는 그 위에 올라갈 때는 마찬가지로 착빙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비행기, 그 착빙 고도, 그 빙결보다 더 높이 위로 올라가는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착빙 그 영하 20도를 보다 더 높은 지역에서는 착빙이 발생되지 않지만 그 상태에서 비행한다 그러면 그 중간에 영하 20도 부분을 비행하는 비행기들은 혼합형 착빙과 그다음에 상고도 착빙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추운형, 즉 대류운이 아닌 연직 운동에 의해서 발생된 구름이 아닌 추운형, 옆으로 펴져 있는 구름의 상태에서 비가 오는 그런 구름 상황에서는 수적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혼합형 착빙이나 맑은 착빙보다는 혼합형 착빙이나 상고도 착빙이 주로 발생이 됩니다. 특히 추운형 구름 속에서 착빙은 어는 고도 약 한 600m 정도 해서 1000m, 약 3000피트 정도에서 주로 발생이 많이 됩니다. 대류운에서는 대류운 폭이 이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약 10km 내외이기 때문에 거리가 넓지 않지만 이 추운은 아주 넓게 펴져 있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착빙 환경에 노출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징 프리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언강수. 요즘 교통에서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블랙아이스가 일종의 언강수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대기 상태에 따라서 이 착빙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대기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고고도에서는 0점 이하이기 때문에 빙점 이하이기 때문에 눈 형태의 강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 고도에서는 온도가 영상으로 바뀌면서 이 눈이 내리면서 녹아서 비가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하층으로 내려오면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는 영하의 지표면에 도달하면서는 다시 얼음으로 바뀝니다. 이러면서 바로 이 비는 바로 얼음으로 바뀌면서 지상의 구조물에 바로 얼어붙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강수, 이거는 그 지상에서의 착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지상에서 초겨울이나 가을, 늦가을 이런 때 지상에서 야간 복사 냉각이 심하게 이루어지면서 온난 전선이 접근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특히 착빙의 강도와 형태는 그 연직 운동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전선, 이전 시간에서 말했듯이 그 전선에서는 상당히 강한 연직 운동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에서는 상당한 연직 운동과 그리고 또 전선에서 발생하는 구름과 강수 그리고 적합한 온도 조건,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 전선상에서는 착빙이 발생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겨울철에 전선을 동반한 기압굴의 통과, 그다음에 착빙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선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빙의 종류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 A, B, C, D, E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해당 지역, 해당 고도를 통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착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가 1000피트 이하의 고도로 한랭연선을 통과할 때 이 지역, 즉 영하 10도에서 영하 10도 사이에서 이 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맑은 착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하 10도에서 15도 사이에서는 혼합 착빙, 그리고 영하 20도에서는 C 지역에서는 상고도 착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류원에서의 이 엠빌 모르구름인 데서는 주로 얼음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착빙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난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난전선에서도 영하 10도 부근,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부근에는 혼합형 착빙, 그 위에서는 상구도 착빙, 그리고 구름 최상부에서는 영하 20도가 넘기 때문에 주로 얼음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큰, 하지만 이 충운형 구름되기 때문에 좀 넓은 지역에서 착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빙점 이하가 산 정상이 영하의 기온을 보일 때 고산 지역의 산 정상 부분에 구름이 덮여 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심한 착빙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산 아래서는 꾸준히 공기가 상승되면서 온난 다습한 공기가, 즉 많은 수증기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산 정상에서의 영하의 기온을 보일 때는 이 구름 속에서는 반드시 강한 아주 습기가 공급되면서 단열 냉각에 의해서 공기가 냉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산 정상 부근에서는 이 부근을 지나는 산 정상 부근에서는 반드시 착빙이 발생될 수 있다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산지대에서 구름 속을 비행하는 것은 착빙을 각오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착빙은 겨울에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연중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온대기후에서는 주로 겨울에 많이 발생되지만, 하지만 봄과 여름, 가을에도 마찬가지로 빙점 이하인 상태에서 구름이 발생될 때는 상시라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극지방 경우에는 물론 봄과 가을에, 겨울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다 빙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빙의 발생 가능성이 적지만 주로 극지방에서는 봄과 가을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상 착빙은 주로 겨울에 지상의 주기 또는 이동하는 항공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겨울철 서리, 그다음에 얼음싸라기, 얼음비, 눈 등의 주기된 항공기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가 이동 시에 튀어오른 물에 의해서 착빙이 발생될 수 있으며, 활주로의 얼음이 있을 경우에는 항공기 제동에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항공기에 얼음이 얼었다. 비행하는 항공기에 어느 부분이라도 거의 착빙이 발생이 됐다 하면 항공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위별로 그 착빙이 발생됐을 때의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공기 날개 위에 덮이는 얼음, 날개의 변형을 유발시키겠죠. 그러면 항공기의 양력은 감소시키고 항력은 증가시킬 것입니다. 즉 무게와 마찰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항공기는 상승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승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프로펠러 자체에 착빙이 발생됐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 유선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추진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으로 들어가는 흡입구 또는 기화기, 그 부분에 착빙이 발생되면은 항공기 그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출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랩이나 에어론 이런 조종익면, 그리고 착륙 기호에 착빙이 생겼다 하면은 기능이 상실되면서 심각한 항공기를 운영하는데, 항공기를 조종하고 항공기를 착륙시키는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유압
측정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피토 튜브라고 해서 항공기 자체의 어떤 유압을 측정을 해서 항공기의 속도, 항공기의 고도, 그다음에 연직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유압 측정 시스템에 착빙이 발생될 수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속도계, 고도계, 연직 속도계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나와 있는 통신 안테나를 감싸는 어떤 착빙이 발생되면은 마찬가지로 통신 두절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 유리창이 앞에 윈드실드에 물론 와이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이퍼보다 더 강한 착빙이 발생됐다 하면은 가시거리, 특히 착륙할 때 항공기 유리창에 착빙이 발생돼서 전방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가시거리가 저하되면서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눈이 오고 나서나 아니면 비가 오고 난 상태에서 엄비가 내려서 활주로가 결빙이 됐다 하면은 항공기가 착륙할 때 정지에 어려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마찬가지로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항공기에 착빙이 발생되었을 때의 그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즉 위잉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위잉 프로파일이 이 항공기가 관행각 수적, 즉 영하의 날씨에서도 영하의 그 기상 환경에서도 얼지 않는 관행각 수적이 있습니다. 관행각 수적이 속을 이 항공기가 비행을 할 때 이 수적은 날개에 부딪히면서 날개에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날개 상단에 이런 것이 얼어붙게 되면은 이 부분은 항공기의 항력을 증가시키고 양력, 즉 스무스한 항공기의 흐름을 흐트러뜨려 버리기 때문에 항공기의 상승력을 저하시키고 항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기들은 특히 상업용 민간 항공기들은 대부분의 이 착빙 보도 아래나 또는 위쪽으로 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행기가 만약에 이 착빙 구역을 저속으로 나르게 되면 이 경비행기한테는 상당히 많은 착빙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종하는 면에 어떤 착빙이 발생될 경우에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기체 또는 항공기 구조물 등 항공기 외부에 얼음이 쌓이는 현상을 우리가 기체 착빙이라고 합니다. 그 위치가 주 날개, 그다음 꼬리명, 프로펠러, 통신 안테나, 항공기 창문, 그다음 피토관. 이 피토관이 유압을 측정하는 항공기의 속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관을 우리가 피토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주로 항공기 외부에 발생되면서 이로 인해서 항공기의 공기 역학적 효율 저하를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기체 착빙을 발생하는 요인은 그렇죠. 항공기가 구름 속을 통과할 때 그 영하의 구름 속을 통과할 때 많은 수적이 있는 부분에서 항공기 표면에 이 수적이 얼어붙는 것을 우리가 가장 이 원인이 바로 기체 착빙이 발생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너무 낮아서 구름 속에 얼음들만 존재하고 있으면 착빙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체에는 아까 첫 그림에서 봤듯이 맑은 착빙도 발생할 수가 있고 위치에 따라서 그다음 상고대 착빙, 혼합형 착빙 등 이 세 가지의 복합적인 착빙이 다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종을 하는 그 조종사들은 기체 착빙이 발생된 것을 인지하였을 때는 반드시 파이랩, 조종사 복을 통해서 착빙의 형태와 강도를 인근의 항공기나 또 관제센터에다가서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착빙의 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적,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항공기에 지금 착빙이 발생이 되는구나라는 걸 인지했을 때, 하지만 이 쌓이는 양이 날아가는 양, 항공기는 움직이죠. 날아가기 때문에 쌓이긴 쌓이지만 다시 이게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다시 승화돼서 날아가는 양이 있다 할 때 그걸 비교했을 때 그렇게 쌓이는 양이 많지 않다 할 때는 우리가 트레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약함이라고 할 때는 1시간 이상의 같은 환경에서 비행을 할 경우 문제가 될 만큼 이거는 좀 더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 문제가 생기겠다 할 때를 우리가 약함이라고 보고합니다. 이때 디아이싱 장치라는 착빙, 제거 또는 방지 장비를 통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방향, 내가 지금 방향이나 고도를 바꿔야겠다 하면은 인근 컨트롤 센터에다가서 연락을 해서 지금 착빙 발생되는 내 구역을 비행하고 있는데 내가 이 고도를 바꾸겠다라고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 모더레이터, 중간 정도에서는 쌓이는 비율이 빨라집니다. 빨라지면서 조만간에 이게 내가 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애를 줄 수가 있겠다 하는 걸 판단이 됐으면은 반드시 착빙 제거 장치 또는 방지 장비를 계속적으로 가동을 시켜야 되고요. 바로 방향 또는 고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마지막 단계 가장 심하다.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이게 이로 인해서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착빙 제거 장비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착빙은 항공기 운항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무조건 즉각적으로 방향 및 고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항공기들은 비행하기 전에 그 안에 그 자체 그 착빙이 발생될 수 있는 기상 여건 상태에서 비행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했을 때는 반드시 착빙 제거 장비가 이상 없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이륙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미리 착빙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장비를 가동시키고 그리고 표면에다가서 착빙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유약을 바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유도 착빙입니다. 즉 이 빙정이, 이 얼음이 항공기 흡입 계통, 항공기 엔진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공기가 들어가는 계통, 그다음에 엔진 계통으로 즉 이 얼음이 들어갑니다. 얼음이 들어가면서 항공기의 동력 장치에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착빙을 우리가 유도 착빙이라고 합니다. 즉 공기 흡입구로 얼음이 유입이 되고 기화기 안에 있는 기화기가 착빙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유도 착빙이라고 합니다. 공기 흡입구에 착빙이 생기게 되면은 입구가 좁아지기도 하고 이 얼음이 들어가면서 출력 감소 등 기체 착빙과 비슷한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기화기 착빙이 발생되면은 얼음이 녹으면서 기화기 속으로 이슬점 온도가 영하인 수빈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기화기 속으로 들어간 공기가 단열 팽창이 됩니다. 팽창이 되면서 연료의 기화에 따라 냉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기와 연료의 그 공기와 연료가 적당한 비율로 혼합이 돼야지 원하는 출력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혼합 자체를 막으면서 출력을 떨어뜨리고 항공기 엔진이 심할 경우에는 항공기 엔진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특히 제트 항공기일 경우에는 특히 활주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기하고 택싱을 하고 그다음에 이륙을 하고 상승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어떤 착빙이 발생되었다 하면은 공기 흡입구에 압축기 압력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면서 추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착빙에 의해서 상대 습도가 높은 공기가 유입되게 되면 공기 유입이 방해되거나 엔진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착빙은 결국 구름 내부의 온도 분포에 따라서 세 가지 착빙이 발생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착빙은 관행각 속의 숫자와 크기 그리고 온도 분포가 착빙 형태를 결정한다. 그리고 대류운에서 연직 운동이 강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 착빙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상의 온도가 0도보다 낮은 산맥의 상공의 구름 속에서는 반드시 심한 착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착빙은 항공기 날개 변형을 가져오고 상승력을 떨어뜨리고 항력을 증가시킨다고 했죠. 그리고 속도계, 고도계, 연직 속도계의 오작동을 가져올 수가 있고 통신 두절을 가져올 수가 있고 특히 앞에 있는 유리창에 착빙이 발생됐을 때는 가시거리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수증기, 수분, 그리고 구름, 강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가 살고 있는 생물이 살고 있는 이 대기 속에는 반드시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수증기는 지구 대기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체 성분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위도에 따라서 평균적인 농도가 다르죠. 그리고 밤과 낮 그리고 온도 차이가 기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절을 따라 특히 여름, 겨울 이런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그 양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특히 이 수증기는 대기 중에서 그 상변화를 통해 하면서 각종 기상현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수증기는 대기 중에서 계속 상변화를 하면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바로 지구 자체의 에너지 평형 유지에 있어서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즉 수증기가 지구상에서 순환되는 대표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바다에서는 끊임없이 수증기가 증발을 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 구름은 다시 이동을 하면서 물론 해상에서도 비를 내리지만 육지로 이동을 하면서 비를 내리고 육지에 내린 비는 다시 지하수로 스며들거나 강을 통해서 하천을 통해서 또 호수를 통해서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물은 즉
지구상의 대기의 존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상 요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기체, 액체, 기체의 수증기, 액체인 물, 그다음 고체인 얼음, 빙정, 이 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흡수합니다. 흡수하면서 지구의 온도 조절 및 모든 기상현상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기 중의 수분 상태 변화와 표시법에 대해서 그 이해와 다음에 물의 순환과 그 상변화가 하면서 그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대기 중의 수분이 구름으로 바뀌는 과정, 그리고 구름의 관측과 구름 형태에 따른 10가지의 종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수의 정의와 그 강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변화한다, 형태가 변한다 하는 그 원인은 바로 열이겠죠. 열에 의해서 수증기의 상태가 기체로 있다가 액체로 있다가 고체로 있다가 다시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또 고체에서 얼음에서 빙쟁에서 바로 수증기로도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수분은 기온과 기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서 이 수분이 한 가지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상태 변화 혹은 상변화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증기는 기체이기 때문에 분자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죠. 이 수증기가 액체 상태의 물로 바뀌게 되면 동일한 온도에서는 수증기에 비해서 움직임이 한정이 되겠죠. 제한이 되고요. 다음 고체 상태인 빙종으로 바뀐다 하면은 분자 활동은 거의 중단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에서 우리가 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응결, 여기 있는 워터베이퍼에서 수증기에서 물로 바뀌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응결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는 상대 습도가 그 해당 지역에 물로 바뀌는 그 지점의 상대 습도가 100%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다시 얼음으로 바뀌었다 하는 걸 우리가 빙결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 얼음에서 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융해라고 합니다. 물에서 다시 수증기가 된다, 열을 받아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고요. 또 수증기에서 바로 영하의 날씨에서 바로 수증기에서 얼음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침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분자의 에너지 상태가 점점 좀 높아지겠죠. 에너지 상태가 높아지고 또 기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그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죠. 이 상황에서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 기체에서 고체로 갈 때에 작용하는 열이 바로 이 잠열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잠열을 흡수하고, 즉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열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잠열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기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그 반대 현상, 즉 잠열을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에너지 상태가 높다, 이 상태가 에너지가 높다는 것은 바로 분자 에너지의 운동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이 잠열은 구름 내부의 기온을 올리면서, 온도를 올리면서 불안정을 더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 과한 연직 운동을 유도하고 이 강하게 발달하는 이 내부에 바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풍을 보면 태풍이 발달하는 그 주된 에너지 원도 바로 열대바다로부터 많은 수증기, 온난 나습한 수증기를 흡수합니다. 흡수하면서 이 수증기가 응결을 합니다. 응결을 하면서 거기서 잠열이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잠열이 이 태풍을 더욱더 크게 발달하게, 더 강하게 발달하는 바로 그 에너지 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잠열입니다. 즉 잠열이란 물의 상태 변화 시에 방출되는 에너지다. 이 에너지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측정할 수가 있지만 온도계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잠열입니다. 현열이라는 것은 그렇죠. 온도계로 측정할 수 있는 온도를 우리가 현열이라는 반면에 이 잠열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더운 여름날 물로 샤워를 하면은 물이 내 피부에 있을 때 몸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죠.
즉, 이 물이 내 피부에서 증발을 하면서 내 이 피부에 있는 열을 뺏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 잠열입니다. 대기는 아주 다양한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기체들이 갖는 기압을 자기가 갖고 있는 압이 있습니다. 그 기압을 우리가 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압을 다 합쳤을 때 이게 바로 대기의 총 기압이 됩니다. 그런 수증기압, 수증기가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 수증기가 갖고 있는 압력입니다. 즉, 이 수증기가 대기 중에 미치는 분압, 그것을 우리가 수증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압은 대기 중의 수증기 분자에 의해서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증기가 대기 중에 존재할 때 가장 중요한 상태가 바로 포화입니다. 포화 상태. 포화가 됐다, 안 됐다에 따라서 구름이 발생한다, 안개가 발생한다 라는 하나의 기상현상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우리가 통보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포화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포화는 이 왼쪽에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물과 수증기가 있습니다. 즉, 물을 둘러싸고 있는 수증기에서 물로 들어가는 분자의 양과 물에서 나오는 수증기의 양이 똑같다. 즉, 더 이상 이 수증기가 이 양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하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이때 수증기가 가지는 분압을 우리가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즉, 포화 수증기압은 그렇습니다. 주어진 온도, 주어진 그 지역, 해당 지역에서 주어진 온도가 있을 때 그 주어진 온도에서 그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총량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론과 실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포화 수증기압은 온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대기가 갖고 있는 포화 수증기압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은 기온이 영하의 상태에서 수증기압이 물과 얼음에 의한 분압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관행각 수적, 즉 물이 영하에서도 얼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상을 관행각 생태라고 합니다. 이때 이 관행각 수적은 구름의 성장과 강수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왼쪽 표가 그렇습니다. 왼쪽 표가 기온, 온도입니다. 온도에 따른 오른쪽 표가 얼음일 때, 물일 때의 그 수증기압, 포화 수증기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0도일 때, 섭씨 온도 0도일 때는 얼음과 물의 포화 수증기압이 같습니다. 하지만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물의 포화 수증기압이 얼음의 포화 수증기압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증기압이 그렇죠. 바람 강의를 할 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을 흘러간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빙정과 물이 영하의 기상 상태에서 같이 놓여 있을 때는 기압 포화 수증기압이 높은 물이 얼음으로 가서 달라붙는 현상을 발생이 됩니다. 다음 포화 수증기압과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더 이상 가득 찬 겁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어서 가득 채운 상태. 그래서 기상학에서는 주어진 온도와 기압에서 공기 덩어리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 양을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 기상학에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 상대 습도라는 건 뭐냐면은 대기에 포화된 정도. 이 정도는 주어진 온도에서 이 수증기압과 포화 수증기압의 그 비례입니다. 즉, 이 두 기압을 측정했을 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상대 습도는 주어진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압에 대한 수증기압의 비율을 바로 상대 습도라고 합니다. 이 식에서 마찬가지로 이 상대 습도는 수증기압이 관측이 되고 포화 수증기압 관측이 되었을 때 이 포화 수증기압으로 수증기압을 나누고 나서 백분율을 구하면 바로 그것이 상대 습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주어진 온도에서 실제로 들어있는 그 수증기의 양을, 어떤 주어진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에서 실제로 들어있는 그 수증기 양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포화 수증기압에 대한 상대적인 값입니다. 그리고 또 온도의 함수입니다. 이 상대 습도는 공기 중에
수증기의 비율을 알려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공기의 절대적인 값, 얼마나 많은 수증기가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포화된 공기의 그 수증기량은 영상 20도씨 지역에서 포화된 공기의 수증기량의 12분의 1회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그렇습니다. 온도가 낮을 때 이 점이 하나의 공기 수증기 그 양이 되겠습니다. 그 용량. 즉 온도가 낮을 때는 점 2개 밖에 포함을 자기가 가질 수가 없지만 온도가 높을 때는 더 많은 양의 그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다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정육면체 박스가 있습니다. 동일한 부피를 가지고 있는 최적을 갖고 있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30도 이 C레벨에서 30도를 유지하는 이 박스 안에 최대로 품을 수 있는 그 수증기의 그 양은 총 27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여기 진한 녹색으로 포함된 분물이 8개밖에 없습니다. 이때 상대 습도는 3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도, 10도로 이 박스 안에 기온이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즉 10도일 때는 8개밖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 이상 같은 최적이지만 같은 최적에 같은 양의 그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30도일 때는 상대 습도가 30%밖에 안 되지만 10도일 때는 이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일정 기압에서 기온에 따라서 이 그림은 따라서 공기 덩어리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용량은 기온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55도에서는 50%의 상대 습도를 보이던 것이 37도에서는 100%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슬점 온도는 수증기가 더해지거나 어떤 같은 조건에서 그 지점에서 수증기가 더해지거나 또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 그대로 현재 상태에서 수증기가 외부에서 안 들어옵니다. 그 상태에서 일정 기압을 유지하고 있을 때 공기가 냉각이 됩니다. 공기가 냉각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수증기가 이제 응결이 일어납니다. 즉 상대 습도가 100%가 되면서 응결이 일어나는 온도, 바로 응결이 되는 온도를 바로 우리가 노점 온도, 또 이슬점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점 온도는 항상 기온보다 낮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이슬점 온도가, 이 노점 온도가 기온 상태와 같아지는 상태, 즉 기온하고 노점 온도, 이슬점 온도가 같아지는 그 온도가 바로 상대 습도가 100%에 도달하는 바로 그 온도입니다. 그래서 항공기상에서는 상대 습도보다 이 노점 온도, 이슬점 온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지상 일기도 우리가 예보를 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 지상 일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 습도를 표시하지 않고 이 이슬점 온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기예보에서 우리 이슬점 온도는 강수량, 뇌우, 그다음에 착빙 등을 예보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대 습도는 다음 날, 오늘 15시에, 오늘 21시에 상대 습도가 얼마다. 그러면 이게 내일 아침에 얼마큼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내일 아침에 구름이 또는 안개가 이런 것들, 이제 안개 발생되면서 악시정을 초래할 수 있구나라는 그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때 활용을 합니다. 상층 일기도에서는 이슬점 온도를 그대로 표시하기보다는 온도와 이슬점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즉 숫자로 표시하기보다는 그냥 그림으로 쉐딩을 합니다. 그 온도 차이를 표시를 하면서 이 수빙 구역과 건조 구역을 구분하는데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이슬,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많이 맺히죠. 이 이슬은 비록 야간에 온도가 내려가면서 지상의 물체에 맺히는 것을 우리가 이슬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이슬은 공기의 전체적인 상대 습도가 응결이 됐는데 그럼 지금 응결이 돼서 이슬이 맞춰졌는데 그럼 상대 습도가 10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10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이 물체가 지상에 있는 물체가 어떤 야간 복사 냉각에 의해서 온도를 뺏깁니다. 온도를 뺏기면서 그 만들어진 얇은 저온막, 그 저온막 온도가 이 노점 온도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물체, 그런 이파리나 이런 물체의
그 이슬이 맺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한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서리는 그렇습니다. 서리는 수증기가 영하의 빙점 이하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에 바로 닿자마자 바로 얼음 상태로 바뀌는 침착에 의한 그 서리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 언이슬은 그와는 약간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노점 온도라는 것은, 즉 이슬점 온도라는 것은 일정 기압과 다음 수증기 압력,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없이 이 공기덩이가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물로 딱 연결되는 그 온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변하지 않, 외부로부터 어떤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수증기가, 그 안에 있는 수증기가 바로 이 물로, 즉 이슬로 연결하기 위한 온도를 바로 우리가 노점 온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온도가 바로 0도보다 낮다 할 때는 서리가 형성이 됩니다. 습수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숫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 노점 온도하고 현재 기온 차이, 그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감소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 습도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이 습수 값을 이용해서 그 다음날 안개가 형성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수증기를 떠나서 이제 물의 순환과 상변화에 대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와 있던 그림처럼 물은 끊임없이 상변화가 일어나면서 계속 지구상에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지구의 온도 조절과 모든 기상현상을 발생시킨다. 즉 모든 행성의 기준이 그렇죠. 저기에 생물이 있나 없나를 가장 먼저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물이죠. 지구상에서는 이 물에 의해서 끊임없이 순환이 일어나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발, 즉 액체가 증기로 바뀌는 전이 현상.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잠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증발이 일어나려면 물에 가열을 해줘야겠죠. 물을 끓이던가 물에 열을 가해줘야지 증발이 일어나죠. 즉 물 자체가 잠열을 흡수하면서 발생되는 그 수증기가 되면서 일어나는 우리가 현상을 우리가 증발이라고 합니다. 다음 증산. 식물들도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이죠. 그러면서 입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입에 기공이 있습니다. 응집구멍. 즉 그 공기구멍을 통해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현상을 우리가 증산이라고 합니다. 다음 승화. 고체가 어떤 액상을 거치지 않고, 특히 대표적인 게 드라이 아이스죠. 드라이 아이스가 바로 고체에서 기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즉 고체가 얼음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고체가 어떤 액상, 물을 안 굳히고 수증기로 바로 변화되는 그 전이현상 또는 그 반대 현상을 아까 승화, 침착이라고 했는데요. 승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수증기가 증발돼서 응결이 됐어.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응결은 그렇습니다. 응결은 증기가 액체로 변하는 전이현상. 즉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수증기는 기체입니다. 응결이 되면서 증기가 액체로 변하는 전이현상으로 대기 중에서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이제 구름방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응결이라고 합니다. 다음 수송. 대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고체, 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 상태인 물의 운동으로 바다에서 증발한 어떤 물. 그래서 그 수증기가 바람이 불어가서 그 육지로 이동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게 응결이 됩니다. 응결이 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구름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구름은 더욱 발달해서 강수구름이 됩니다. 그러면서 강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강수가 내리게 되면은 물론 바다에서도 내립니다. 하지만 육지에서도 많이 내리죠. 그러면 육지에서 내린 물은 지표면을 통해서 지표면에 침투가 돼서 지하수가 되기도 하고 또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이동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수승이라고 합니다. 강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응결된 작은 수적 입자가 충돌 병합 과정, 강수의 성장 과정이 이 시간에 나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면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현상, 이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강수 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출. 이제 비가 많이 옵니다. 지하수로 많이 스며들어요. 많은 양이 지하수로 많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지표면이 이제 더 이상 포화되어서 더 이상 스며들 수가 없어요. 그 이상 포화되는 스며드는 양보다 더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이제 이 물은 흘러가죠. 흘러가면서 이 물은 결국 하천,
강수가 하천에는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바다로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유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침투,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하수, 물이, 지하수가 비가 조금 오면은 물이 흐르질 않죠. 그냥 지하수가 스며들죠. 지하수가 스며드는 현상, 지표에서 물이 지중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침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흐름, 여러분들 아마 어떤 동굴들 같은 데 가면은 그 동굴 속에, 동굴 지하에서 상당히 강한 지하수가 흐르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물, 그 침투된 물이 대수층의 지하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더 이상 침투할 수 없는 점토층이나 어떤 안반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이 물은 그 생물을 솟거나 또 아니면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거를 우리가 지하수 흐름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은 그렇죠. 모든 식물은 성장을 하면서 지하수나 토양의 수분으로부터 물을 얻죠. 그걸 바로 우리가 물은 또 이 식물 흡수를 통해서 물은 또 순환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들이 바로 수분 순환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의 상변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봤듯이 전에 본 것처럼 수증기 변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열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승호 잠열, 고체에서 바로 승호가 되거나 침착이 되거나 이때 주고받는 열이 나오는 이때는 고체에서 즉 빙정에서 수증기를 간다 할 때는 1g당 2834줄의 열량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화가 될 때 마찬가지입니다. 기화가 되면서 액화 잠열은 2501줄, 그리고 응고 잠열 334, 즉 요 양과 잠열 흡수 양과 잠열 방출량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 양 자체는, 즉 이 잠열이란 물질의 상태가 변화할 때 단위 질량에 의해서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열, 그 에너지 양이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그 환경 사이에서 열이 교환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물의 온도, 얼음에서 물로 좀 녹았어요. 물이 됐어요. 이 주울은 이 에너지 양은 단지 얼음 1g을 물 1g으로 변화시켰다. 같은 용도입니다. 그때 들어간 양입니다. 이 물을 다시 또 올리는 열이 아닌 단지 상변화만 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시켰다. 기호는 똑같습니다. 그 상태의 바로 이 에너지 양이 그 잠열입니다. 단지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의 위상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용해되고 기화, 승화하면서는 잠열을 흡수하고, 물이 응고되고 그 수증기가 액함이 침착해 할 때는 잠열을 방출합니다. 자, 수증기가 응결이 됩니다. 응결이 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구름이죠. 그게 물 형태로,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상태에 따라서 물로 바뀝니다. 물로 바뀌면서 그 이제 물 알갱이가 바로 이 구름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우리가 보는 하얀 구름들, 이것들은 다 올라가서 보면 다 물방울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수적, 그리고 더 높은데 빙점 이하에 있는 구름들은 대부분이 또 얼음 입자가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뭉쳐서 떠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가 포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구름의 그 내부와 주변에서는 응결, 승화, 증발, 잠열 방출, 그다음에 눈, 비, 우박 등 다양한 기상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또 이 안에서는 어떤 비행장애 요소들도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구름 형성에는 필수적으로 수증기가 있어야겠죠. 다음 응결핵, 그냥 수증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응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수증기를 상태 습도가 100%가 되면서 이 수증기를 응결시킬 수 있는 응결핵이 존재해야 됩니다. 응결핵이 존재되고, 또 마찬가지로 응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온도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냉각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기 속의 수분이 구름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수증기 있어야 되고, 또 냉각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상대 습도가 올라가야겠죠. 그러면서 이 수증기에 또 하고 나면은 이 수증기가 이제 수적, 얼음 입자로 상태 변화될 수가 있겠죠. 반드시 여기서는 응결핵이 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양은
아까 그랬죠. 상대 습도하고 절대 습도가 틀리다. 절대량하고. 다시 수증기량은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더 많은 수증기가 있어야 되고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그보다 적은 양이 있어도 상대 습도가 100%가 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응결 과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구름 입자로 물 입자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응결핵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응결핵이란 먼지, 소음과 같은 아주 미세한 입자들로 수증기가 응결하여서 물로 바뀌거나 승화하여서 얼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물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도 인공증후, 기상변조, 비를 더 많이 오게 하는 인공증후 실험을 하죠. 그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름으로 만들어진 구름방울이 강수가 되게끔 구름방울을 성장시킬 수 하는 그 구름씨, 이 바로 응결핵을 그 구름에다가서 항공기를 이용해서 다른 물체들을 이용해서 뿌려줌으로 인해서 그게 구름 입자가 좀 더 성장을 시켜서 크게 만들어서 강수를 내리게 하는 그런 게 바로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인공증후 실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응결핵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기 중에 이런 응결핵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수증기에서 물 혹은 이 얼음으로 상태가 변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이 관행각 수족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물방울 혹은 얼음으로 바뀌는데 도움을 주는 응결핵이 바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수증기가 응결이 되기 위해서는 응결되고 구름방울을 만들어지고 강수 방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냉각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즉 공기가 움직일 때는 주변으로부터 온도를 흡수를 안 합니다. 즉 단열 냉각입니다. 어떤 단열 냉각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단열 냉각에 의해서 공기가 냉각이 됩니다. 냉각이 되면서 수증기에서 물 혹은 얼음 상태로 바뀌게 되면서 잡열을 방출합니다. 그러면서 공기는 이 단열적으로 상승 혹은 또 하강을 합니다. 하면서 잡열에 의해서 더해지거나 빠지는요. 온도가 올라갈 때는 안에 있는 응결이 되면서 열을 내뿜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 더워지면서 주변보다 더 더워지면서 계속 이 공기는 올라가려고 하고요. 하강을 할 때는 단열 압축이 되면서 온도가 압축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면서 대기가 안정화가 됩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 빠진 열은 대기의 불안정도를 안정도 내지는 불안정도를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렇습니다. 지상에 있는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면서 컨덴세이션 레벨이라고 되어 있죠. 응결 고도에 가면은 이 공기가 응결이 되면서 포화가 됩니다. 포화가 되면은 얘는 이 건조적으로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수빈하게 공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건조 단열적으로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는 상승하면서 점점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증기가 공기 덩어리가 구름이 형성되는 고도, 응결 고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 수증기가 물 또는 얼음으로 바뀌면서 잡열을 방출합니다. 하게 되면서 이 응결된 공기 덩어리는 더 이상 이제 냉각되는 비율이 이 건조소, 파란 선이죠. 점선을 따라가지 않고 이 빨간 점선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우리가 포화 단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 공기 덩어리는 상승하더라도 포화 단열 감률 온도가 느리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주변 공기보다 자기가 더 높은 온도를 갖는 거죠. 높은 온도를 가지니까 즉 높은 온도라는 건 뭡니까? 주변보다 자기가 더 가볍다는 거죠. 가볍기 때문에 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비해서 높은 온도를 갖는 이 공기 덩어리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기는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것을 이제 여건을 조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응결이 발생하는 고도, 즉 컨덴세이션 이 레벨, 응결이 발생하는 고도는 대기의 온도와 수증기량 그리고 주변 공기의 안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는 곧 어떤 구름이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는 이 고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착빙의 유형과 그리고 수증기의 상변화, 그리고 물의 상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어서 구름이 형성되는 조건, 구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